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브라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전쟁사학 교수이죠.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승리는 힘에 놀리고 그 힘은 숫자에서 나오죠. 병력, 무기,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숫자로 환산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국방대학에서 온 특강 요청이었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그 작고 수동적인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동료 교수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에드워드 좋은 기회 아닌가? 동아시아 전쟁사는 내 약점이잖아. 마이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제 전문 분야는 유럽과 미국의 근대 전쟁사였고 동아시아는 사실상 백지 상태였습니다. 연구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 가보자. 어차피 2주면 끝나는 일이니까.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대학 강당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장교와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서구 전쟁사의 관점에서 본 전쟁의 승패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죠. 클라우제비치의 명언을 인용하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서구적 관점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강연 중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생존이 걸린 민족에게 전쟁은 그저 정치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생존의 수단 아닐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서구 전쟁사는 대부분 정복과 확장 또는 이념 대립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학생의 질문은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만 전쟁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생존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 정치적 맥락에서 말을 이어가는데 학생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공감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쟁은 제가 알던 것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 학생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 그들에게 전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의 전쟁사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싶었던 걸까요? 교수님, 이건 고구려 살수대첩 관련 영어 자료입니다. 사서가 건네준 책을 펼쳤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황제가 이끄는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해요. 그 숫자에 놀랐죠. 113만 명? 그 시대에 그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고? 의심스러웠지만 계속 읽었어요. 고구려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수라는 강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철수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했다는 기록이었죠. 섬멸전? 유럽의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후퇴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전력을 소모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국방대학 교수인 김민호 교수를 만났어요. 그에게 제 의문을 털어놓았죠. 김 교수님, 고구려가 후퇴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했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유럽 전쟁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우리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적을 완전히 물리쳐야 했죠. 고려시대 귀주 대첩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교수의 안내로 고려시대 귀주 대첩에 관한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1019년 거란의 10만 대군을 상대로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승리한 전투였어요. 이번에도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왜 여기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한 번의 패배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승리했을 때 완전히 승리해야 했어요. 다음 침략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오후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 관한 자료를 읽었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를 물리친 한산도 대천 명량해전 같은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의 기록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12대 133?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해전 전술에 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반도의 복잡한 해류와 좁은 수로를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패주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읽은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전쟁을 단순히 겪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설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생존을 위한 완벽한 승리만이 의미 있는 전쟁을요. 한국에서 전쟁은 생존의 수단이자 유일한 전략이었구나. 처음으로 서구 중심적인 제 시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국방대학에서의 세 번째 날, 김 교수의 제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무기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된 활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활을 보고 놀랐어요. 서양의 장궁이나 크로스보우에 비해 너무 작고 가벼워 보였거든요. 이렇게 작은 활로 어떻게 적을 물리쳤을까요? 서양의 활은 훨씬 크고 강력한데.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활은 작지만 탄성이 뛰어나요.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쏠 수 있었죠. 서양식 장궁은 한 발 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활은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연사 속도를 높인 것이었죠. 한 명이 여러 발을 빠르게 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병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의 전통활은 예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학적 설계물이었군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활은 예술이 아닌 냉정한 생존 무기였죠.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대 양궁 경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고 있었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한국은 양궁에서 41개의 금메달 중 27개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죠.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활을 연마해온 민족의 DNA가 현대 스포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였죠. 활 쏘던 민족이니 지금도 세계를 겨누는 것이군요. 말을 마치자 김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제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통활 제작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장인이 활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활은 여러 층의 나무와 뿔, 힘줄 등을 합쳐 만듭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탄성을 유지하죠. 장인의 손길은 정교했어요. 매 단계마다 세심한 계산과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정확도와 일관성 때문입니다. 활이 일정한 성능을 내야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죠. 한 발의 실패가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전쟁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오차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생존을 위해 완벽해야 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양궁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훈련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불규칙한 소음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확도를 잃지 않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 생존을 위해 활을 쏘던 선조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빌딩들 사이에도 그 오래된 활의 정신이 숨쉬고 있구나. 나흘째 되는 날 김 교수의 안내로 남한산성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 성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고 해요. 이 성벽 위에서 임금과 백성들이 함께 청나라 군대에 맞섰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김 교수의 설명을 들었어요. 성의 구조가 유럽의 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성은 주로 귀족이나 왕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산성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피난하고 같이 싸우는 공간이었어요.
성벽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적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파른 지형을 이용해 지어진 성이었죠.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위치였어요. 이 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나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의 백성과 군사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았죠.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고 여성들은 식량을 준비하고 어린이들은 전령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성벽 위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었죠. 유럽의 전쟁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전쟁이 모두의 일이었군요. 군인만의 일이 아니라.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지키는 공동체의 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행주산성으로 이동했어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들의 활약이었습니다. 부녀병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 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전쟁에 여성들까지 참여했다니 이는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성벽 한 구석에서 작은 비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성벽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배웁니다. 이 비석은 무엇인가요? 후대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죠. 비석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이 돌벽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희생이 담겨 있을까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을 내려오는 길에 김 교수가 말했어요. 브라운 교수님, 우리에게 전쟁 유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생존의 교훈을 주는 학교 같은 곳이죠. 지금의 평화도 이런 과거의 희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서구에서는 전쟁 유적이 종종 영광이나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생존과 희생의 기억으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화려한 도시 곳곳에 옛 성벽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벽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날 국방대학 도서관에서 현대 한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이 눈에 띄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는데 동참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죠.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국방대학 학생 중 한 명인 이서현 소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하나였어요. 소령님, IMF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운동이었나요? 카페에 앉아 이서현 소령이 답했어요. 네, 완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기억이 있어요.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였거든요. 치열한 입시 경쟁 직장에서의 경쟁 모든 것이 개인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 아닌가요? 경쟁이 심하고. 이서현 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사재기와 사회적 혼란을 겪었지만 우리는 질서 있게 방역에 동참했죠. 이기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단결이 어떻게 한 민족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희에겐 위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각자 살지만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위기 유전자,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전쟁과 침략을 수천 년 동안 겪어온 민족이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전쟁이 당신들의 DNA에 새겨놓은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남게 했고 지금의 번영도 가능하게 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 화려한 도시 아래에는 수천 년의 생존 투쟁이 깔려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경쟁하고 공동체로 살아남는 민족. 처음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전쟁은 이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생존의 문법이자 DNA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DNA는 지금도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유산이라면 내가 알던 전쟁의 개념은 너무 좁았던 걸까? 서구의 관점으로만 본 전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을 만든 가장 큰 전쟁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과 유물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참전국 전시관에서 미국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운, 윌리엄 브라운.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가 가끔 언급하신 이름이었죠.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함께 온 이서현 소령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이름이 제 외할아버지 것 같아서요. 이서현 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교수님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할머니도 자세히 알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자세한 건 가족들도 잘 몰랐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서현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전용사 기록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이서현 소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교수님, 윌리엄 브라운 중위의 기록을 찾았어요.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서현 소령이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군 기록이었어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고 서울 탈환 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건 외할아버지가 한국인 간호사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에요. 기록보관소에 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잉크로 쓰여진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미영에게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할아버지는 한국에 연인을 두고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어머니일까요? 교수님, 이 간호사의 이름이 김미영이었는데 혹시 교수님 어머니의 이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외할머니와 함께 사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랬어요. 제 어머니의 이름은 메리였어요. 메리 브라운.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 출생증명서에는 분명 메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동양적인 외모에 대해 제가 질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네 할아버지가 동양에서 근무했었다라는 애매한 대답만 하셨죠. 이서현 소령, 이 김미영이라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서현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넘은 기록이라. 이틀 후 이서현 소령이 한 노인의 주소를 들고 왔습니다. 김미영의 여동생인 김미숙 할머니였어요. 미영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동생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할머니. 저는 에드워드 브라운입니다. 윌리엄 브라운의 손자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너무 닮았구나, 너희 할아버지를.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국 군인과 한국인 간호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희 어머니란다. 미영 언니는 그 아이를 메리라고 불렀지 영어 이름으로 말이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양적인 외모를 가졌던 거였군요.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어요. 절반은. 할아버지가 전사한 후 미영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
윌리엄의 어머니 내 증조할머니가 데려가셨지. 그리고 언니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나도 이 땅에 누군가를 두고 있었구나.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7째 날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걸으며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땅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혈통의 일부였어요. 한옥마을 한쪽에서 아이들이 전통 활쏘기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아이가 활을 당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활시위를 당기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화살이 날아가 관역 중앙에 꽂혔습니다. 잘했어요. 훈련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동행한 이서현 소령이 물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봐요. 네, 그냥 이 아이들이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천 년 전 고구려 병사들이 쏘던 활, 이순신 장군의 수군들이 쏘던 화살,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의 손에 들린 활, 그 연결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후에 국가대표 양궁 훈련장을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도착하자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정확도는 놀라웠어요. 화살이 화살을 갈라 관역에 꽂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죠. 이 선수들은 하루에 몇 발이나 쏘나요? 최소 300발, 많게는 500발 이상입니다. 매일같이요. 감독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정확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쏘는 화살의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는 더 특별한 훈련도 합니다.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관중들의 소리까지 재현해요. 모든 변수에 대비하죠. 그것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생존을 위한 훈련이었죠. 활은 여전히 살아있군요. 감독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국은 전통을 간직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현재의 삶 속에 녹여내고 있었죠. 훈련장을 나오면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나요?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에게 활은 그저 스포츠가 아니에요. 민족의 혼이죠. 저희가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기뻐합니다.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증명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생존을 위해 활을 쏘던 조상들부터 IMF 때 금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양궁 선수들까지 모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위기를 이겨내는 민족의 DNA를.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남한산성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성벽 위에 앉아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8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작고 수동적인 나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온 민족이었죠. 고구려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해전,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위기까지 모든 위기에서 이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성벽에 손을 대고 그 거친 돌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돌을 쌓은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전쟁은 승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다음 세대에게 생존을 물려주기 위한 계산이자 신념이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방정식이었죠.
그들은 당장의 승리보다 민족의 존속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 최고의 기업들,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된 K-팝, 이 모든 것들은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숫자의 민족 혼의 전쟁. 제목을 적고 목차를 구상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존의 비밀은 숫자와 계산 그리고 그 너머의 혼이었죠. 성을 내려오는 길에 한옥마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봤던 활쏘기 체험장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활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화살이 날아가 관역에 꽂혔습니다. 완벽한 중앙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죠.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소를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 그리고 제 안에도 수천 년을 이어온 생존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어쩌면 제 뿌리를 찾게 해준 것 또는 앞으로 쓰게 될 책에 영감을 준 것 혹은 그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생존의 방정식을 풀어낸 민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방정식을 번영의 공식으로 바꾸고 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숫자의 민족, 그들의 혼의 전쟁을 말이죠.